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그래서 블록체인이 인터넷이 웹이 우리 삶에 가져온 변화만큼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줄 아주 중요한 미래 기술, 현재 기술이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그리고 블록체인 개발자가 되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어서 아마 한 향후 몇 년간은 아주 비싸게 팔릴 수도 있어요. 근데 블록체인 개발자가 되려면은 블록체인 관련된 프로그래밍 뿐만 아니라 웹 쪽도 잘 아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서비스는 웹으로 만들 거고 내부적인 거는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서비스가 될 거니까. 그래서 둘 다 같이 이제 아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에서 사용하는 기술인데 그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에서 비트코인에서 처음 발견한 기술은 아니에요.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발견은 했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획기적인 기술이 될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또 그 기술이 분산 암호화폐를 만드는데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누가 생각해냈냐?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생각을 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과 암호화폐는 뗄 수는 없어요. 뗄 수는 없는데 블록체인은 그러면 암호화폐에서만 쓰는 기술이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응용이 무궁무진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순서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살펴보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 비트코인을 살펴보면서 비트코인에 들어있는 그 블록체인 기술을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들어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을 우리가 블록체인 2.0이라고 그래요.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에서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우리가 보통 블록체인 2.0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제 나름대로의 견해, 인터넷에 있는 견해들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암호화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용어가 몇 가지 있는데 전자화폐라는 개념이 있고요. 암호화폐라는 개념이 있고 가상화폐라는 용어가 있어요. 가상화폐. 전자화폐는 화폐인데 디지털화된 거예요. 디지털화. 그리고 암호화폐는 전자화폐인데 뭘까? 암호 기술을 사용하는 화폐를 암호화폐라 그래요. 영어로 크립토 커런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얘는 엘렉트로닉 캐시라고 얘기합니다. 뭐 엘렉트로닉 코인, 엘렉트로닉 캐시라고 그러고 가상화폐는 버추얼 커런시라고도 얘기하는데 요거의 반대는 법정화폐라고 합니다. 법정화폐. 법정화폐는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화폐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법적인 화폐인데 비트코인은 법적인 어떤 거는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가상화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용어들을 보시면 비트코인은 전자화폐이고 암호화폐이고 가상화폐예요. 근데 그 쓰이는 이유는 조금씩 다른 거죠.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은 암호 기술 쓰는 거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처음에 그 암호화폐, 전자화폐에 대한 연구는 여기서 출발했어요. 명목화폐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는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쓰는 이 동전 지폐는
명목화폐라 그래요. 명목화폐. 명목화폐라고 합니다. 명목화폐. 명목화폐랑 좀 반대되는 개념은 실물화폐예요. 실물화폐는 예전에 썼던 금 같은 거예요. 금 자체가 가치가 있죠. 그쵸? 근데 이 동전들은 그 가치는 없어요. 이 지폐가 100달러짜리라 해도 그 지폐 자체가 100달러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정부가 얘는 100달러 가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피아트 마니, 명목화폐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명목화폐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는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럼 이런 명목화폐, 우리가 쓰는 현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위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가 가능해요.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양도가 가능하고 분할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요 6가지 용어 중에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오프라인 지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불할 때 뭐 양도도 마찬가지인데 양도도 오프라인으로 가능한 거죠. 제가 그냥 여기서 지갑에서 돈 꺼내서 주면 끝나요. 문제 안 삼아요. 그런데 신용카드는 어때요? 신용카드는 오프라인 지불이 안 돼요. 신용카드는 내가 가게 가서 긁으면 주인이 그걸 긁는데 무슨 절차가 필요해요?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어떤 기관에 가서 내가 이거를 긁어줘도 되냐? 확인하고 물건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라 그래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지불 방식이라 그래요. 온라인. 즉, 서버가 필요한 거죠. 지불할 때, 항상. 그러니까, 이자 간의 지불이 안 돼. 항상 누가 들어와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얘도 오프라인. 그쵸? 오프라인으로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여러분한테 그냥 주면 그 자체가 그냥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전자화폐를 만들면서. 그래서 전자선거를 만든다. 그러면 현실의 선거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디지털화된 선거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고, 전자화폐도 실세계에서 돌아다니는 명목화폐랑 동일한 것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목표이고, 요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2가지가 더 있는데, 암호화폐가 유통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누군가가 화폐를 만들어서 이 화폐를 우리가 앞으로 씁시다. 그러면 누가 쓰겠어요? 안 써요. 그러니까 화폐는 지금까지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나 발행을 할 수는 없고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이 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암호화폐를 여러분들이 만들었어. 유통합시다. 그러면 유통이 원래는 안 돼요. 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부터는 좀 달라졌어요. 비트코인이 생긴 다음부터는 정부가 굳이 허가를 안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부가 워낙 이게 유통이 되다 보니까 막기가 힘드니까 뭔가 유통을 하게끔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기분이 나쁘지. 정부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얘기인데, 뭐 끊겼나? 녹화가 되고 있는 거겠죠? 다시.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화폐전쟁이라는 책 읽어봤어요? 그 재미난 책인데 저도 안 읽어봤어요. 이따만 책이 샀는데
좀 읽다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조만간 읽은데 그 화폐 전쟁이 1, 2, 3 막 쭉 시리즈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게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이거 어디 기관이에요?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정부 기관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정부 기관일까요? 아니에요. 미국은 특이하게 사설 기관이에요.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특이하죠. 미국이라는 사회가 정말 특이한 세계예요. 거기가 올바른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중앙은행은 정부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개인들이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개인들이. 어쨌든. 그런 측면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암호화폐를 만들면은, 우리가 화폐를 연구하는 것은 그 화폐를 실세계에 유통시키고 싶어서 만들겠죠. 근데 실세계에서 유통이 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비트코인 이후로는 별로 그 생각은 안 해요. 정부가 허가할까 말까 그런 건 생각 안 해요. 그냥 만들어서 써. 그럼 사람들이 써. 그럼 그냥 가치가 있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대단한 변화예요. 그래서 그 지점 하나 생각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암호화폐는 디지털 값인데 지불을 한다고 칩시다. 앨리스가 어떤 가게 가서 지불한다고 생각하면은 전자화폐, 암호화폐도 어떤 디지털 값이고 그 디지털 값을 앨리스의 컴퓨터나 장치에서 그러니까 판매자, 상점의 어떤 기계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전자화폐에서도 보통 내가 돈을 지급하면은 내가 갖고 있던 현금을 주죠. 그게 일반적인 우리 명보화폐에서 이렇게 주고받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연구도 전자화폐들도 어떻게 연구가 되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디지털 값을 상점한테 주게끔 돼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 도토리 같은 거, 사이버머니, 어떤 웹툰 사이트에서 내가 동전을 산다. 그럼 그 동전이라는 것이 내 컴퓨터에 뭔가 내려와요? 아니에요. 내가 200코인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요? 레진 코믹스면 레진 코믹스 DB에 내 계정에 200이라는 수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치가 어떻게 돼? 내가 만화를 보면 볼수록 3코인, 2코인씩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나랑 뭔가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그래서 디지털화된 세상에서는 굳이 디지털화된 값들이 오고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연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 두 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박사학위로 전자화폐 쪽 논문을 썼는데 제가 쓴 그런 전자화폐들은 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신뢰기관, 정부가 신뢰하는 기관에서 전자화폐를 발급한다고 생각하고 그 화폐는 어떤 디지털 값을 가지고 있고 그 값이 이렇게 옮겨간다. 양도되거나 지불될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 나오기 전까지의 전자화폐는 쉽게 생각하면 이런 모습이었어요. 고객이 어떤 사람이 전자화폐를 발급받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을 발행하는 은행이라고 칩시다. 은행에 가서 내가 현금을 주고 현금을 100원 주고 100원어치에 뭘 받아요? 전자화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자화폐를 상점에 가서 쓸 수 있어요. 상점에 가서 쓸 수 있는데 전자화폐가 목적은 요거를 만족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요 6가지를 만족시키는 게 전자화폐의 목적인데 디지털화되면서 기존에 없었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전자화폐에는 생겨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중사용이라는 문제예요. 디지털 값이 있으니까 디지털 값은 어때요?
복사하기가 쉽죠. 그럼 내가 이 상점 가서 그 화폐를 한번 쓰고 또 여기 가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사용을 막아야 돼. 그게 핵심적으로. 이중사용 막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방식에서 고객이 상점한테 암호화폐를 줬어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그 암호화폐가 이전에 다른 곳에서 사용된 건지 아닌 건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암호화폐는 크게 온라인 방식하고 오프라인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온라인 방식에서는 이중사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온라인 방식에서는. 온라인 방식이라는 것은 얘가 받으면 얘가 그냥 물건을 주면 안 되고 뭘 해야 돼? 신뢰기관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뢰기관에 가서 물어보는 건 뭘까요? 이 암호화폐가 전에 사용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암호화폐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갈까? 저 같은 사람이 만든 암호화폐에는. 명목화폐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 일련번호가 들어있어요. 일련번호.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에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로요? 일련번호를 넣게 돼요. 다른 암호화폐에서 구분되게. 그럼 내가 한번 썼어. 그러면 그 쓴 암호화폐는 어디에 등록돼 있어요? 은행에는 등록돼 있죠. 한번 쓴 거라고. 그러면 또다시 그걸 쓰면 상점이 그 암호화폐를 은행에다 주면은 은행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받지 마라.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방식에서는 승인하기 전에 발행기관이 이중사용을 확인해 주게 되겠습니다.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어떻게 될까? 오프라인은 지불했을 때 확인 과정을 안 해요. 그럼 확인 과정 안 하면 상점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얘의 정지성을 믿어요.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는 기존에 있는 암호화폐들은 양도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암호화폐를 받았으면은 나는 또다시 다른 데 가서 못 써요. 이 상점은 그 암호화폐를 다른 데서 못 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암호화폐를 발행기관한테 줘서 뭘로 바꿔줘야 돼요? 다시 명목화폐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오프라인 방식에서는 그 화폐를 받은 다음에 암호화폐를 받은 다음에 갖고 있다가 오늘날 마감 시간에 한꺼번에 준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 은행에 줘요. 줘서 뭘로 바꿔요? 명목화폐로 바꾸는 거예요. 명목화폐로. 그런데 이 바꾸는 과정에서 뭘 찾을 수 있어요? 이중사용 여부를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럼 이중사용 여부가 오프라인 화폐에서 발견이 되면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까? 고객한테 물어요. 이 암호화폐들은 이 사용자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가 만약에 이중사용을 하면은 그 이중사용된 프로토콜을 이용해가지고 막 계산을 하면은 뭐가 나온다? 요 사용자의 아이디가 나와요. 그러면 너 부정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사용자는 이중사용 할까 안 할까? 얘가 이중사용하면은 얘가 들키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이중사용을 안 하겠죠. 그래서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방식에서는 온라인 방식도 마찬가지인데 그 인출된 화폐는 누구만 쓸 수 있어요? 인출한 사람만이 쓸 수 있어요. 온라인 방식에서는 그 순간에 바로바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오프라인 방식에서는 순간순간에 안 하는 방식이니까 나중에 확인해요. 근데 나중에 확인이 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물을 수 있다? 인출한 사용자한테 물을 수 있게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존까지의 연구예요. 이제 그렇게 연구했는데 실제로는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도 안 써. 아무도 안 쓰고 유통도 안 돼요. 유통도 안 됐어요.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연구했을 뿐이지 실제 유통은 하나도 안 됐고 활용도 안 됐어요. 요거는
은닉 서명은 내가 설명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비트코인으로 오겠습니다. 비트코인. 그래서 비트코인은 자체 강화 방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자화폐를 독립적으로 발행하는 신뢰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기존하고 완전 달라진 개념이죠. 기존에는 뭔가가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유통이 절대 안 될 텐데 그런 걱정을 했는데 이 비트코인 만든 사람은 서로 사람들이 괜찮네 하면은 정부가 허가하든 말든 사람들끼리 그냥 쓸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정부가 허가를 안 했는데도 그냥 우리들끼리 쓴 거야. 우리들끼리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어떤 가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체화 방식이고 오프라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 방식.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한테 줄 때 누구를 어떤 신뢰기관에 이 비트코인을 내가 받아도 되는지 물어보진 않아요. 물어보진 않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거래 내용, 거래하고자 하는 그 거래 정보가 우리 둘 간에 내가 이 친구한테 비트코인을 얼마 주고 싶어. 그럼 우리 둘만의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거래를 내가 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얘한테 주고 싶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 세계에 알려야 돼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한테 알리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알리게 되면은 즉시 그래 이 사람이 오케이 내 거야 이제 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시점이 지나야지만 그 받은 사람이 이제 내가 그거를 내 거네 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정보를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 정보를 어떻게 해요? 전체 네트워크에 알리는, 공개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고 그 거래가 확정되기까지는 일정 시간 필요합니다. 양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분할 및 통합도 가능해요. 분할할 수 있고 내가 100원짜리 비트코인 있으면 그거를 50원, 50원짜리로 나눌 수가 있고 내가 50원짜리가 3개 있으면 합쳐서 150원짜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분할 통합할 수 있고 익명 지불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데 요것도 약간은 우리가 익명성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CU라는 편의점 가서 10,000원을 주고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요. 그럼 그게 익명 지불인가요? CU 주인은 내가 아이스크림 사 먹은 건 알아. 근데 내가 가서 신용카드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 그 기록은 남았죠. 근데 내가 10,000원 주고 현금 주고 하면은 그 기록은 어디에도 안 남아요. 그렇지만 내가 지불했을 그 시점에서는 그 CU 거기 있던 아르바이트생이든 주인이든 그 주인은 내 얼굴을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둘이서 거래하면은 우리 둘 간에는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둘 간에 거래했던 것이 나머지 사람들이 쟤네 둘이 거래했네 라고 알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도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익명성도 그냥 우리 현실 세계에서의 돈 거래 그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그 정도만 수준은 돼도 뭐 괜찮은 거죠. 신용카드와 다른 거니까.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구현되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면 첨삭만 가능한 분산 원장이라는 걸 씁니다. 얘가 뭐예요?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블록체인.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것들이 실제 가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기술이 잘 눈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가상의 비트코인 말고 한기코인이라는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기코인. 그래서 한기코인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규칙, 한기코인의 규칙.
총장만 만들 수 있습니다. 총장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코인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코인을 양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거래는 전체 공개가 됩니다. 여기서 거래라는 것 양도, 분할, 지불 뭐 다 그게 거래예요. 그리고 모든 참여자들은 공개키 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 공개키 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공개키가 뭔지 아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 이런 거 소개하면 이제 공개키 쌍, 그럼 공개키 쌍이 뭔지 막 설명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설명 안 해도 되죠. 공개키 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공개키를 확보해야 돼요. 근데 익명성 때문에 인증서를 사용하진 않아요. 요것도 잘 주의하세요. 실제 비트코인이 이래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한테 내 한기코인, 비트코인을 양도하고 싶으면 내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뭘 놔둬야 돼요? 이 친구의 공개키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옛날 방식에서는 우리가 공개키 쓸 때는 이 친구의 공개키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뭘 써요? 인증서라는 걸 쓰죠. 그래서 이 공개키는 이 친구의 공개키다라는 보증해주는 인증서를 써요. 근데 여기서는 인증서를 쓰지 않습니다. 인증서를 쓰면 뭐 전 세계 사람들이 거래 내용을 다 아는 거죠. 실명의 인증서 쓰면. 그래서 인증서를 그냥 안 써. 인증서를 안 써요. 그렇지만 인증서를 안 써도 내가 이 친구하고 거래할 때는 인증서를 안 쓰더라도 이 친구의 공개키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이 친구를 만나야 돼요. 온라인으로는 안 되고 이 친구랑 뭔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인증서를 쓰지 않더라도 이 친구의 공개키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내가 엉뚱한 공개키를 써서 지불하면은 이 친구가 못 받고 다른 사람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증서를 쓰지는 않지만 여기서도 공개키를 내가 착각하게 되면은 잘못 지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기코인은 이 코인이 이게 코인이라고 보면 좀 그런데 거래 정보예요. 그러니까 코인이란 자체가 어떤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거래, 트랜잭션으로서 가치가 존재하게 되는 게 비트코인, 한기코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도 똑 비슷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헤더가 있고 인, 아웃이 있고 서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 이전 거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웃, 금액은 100원, 수취인이 플러스 KS예요. 공개키에 썼어요. 그럼 이 돈은 누구 거가 돼요? S 거가 돼야 돼요. 지금 생성이죠. 여기서 S는 누구예요? 우리 총장님이라고 치면 돼요. 그럼 총장이 화폐를 발행하고 싶다. 그럼 이 거래를 트랜잭션을 만들어요. 그리고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 서명이 되어 있으니까 총장이 아닌 다른 친구가 이런 거래를 생성할 수 있을까요? 생성이 안 되죠. 생성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S, 개인키. 총장의 개인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총장은 이거를 마음대로 지금은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비트코인에서는 특정한 사용자가 이걸 만들진 않아요. 그걸 설명하려면 이제 어려우니까 그냥 여기서는 한 사람이 만든다고 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총장이 100원짜리 한기코인 하나 만들었어요. 이 총장이 김상진한테 100원을 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요. T1이 요거죠. 요 T1은 뭘 증명하고 있어요? 총장이 얼마를 갖고 있다? 100원을 갖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그런 트랜잭션이에요. 그럼 요 트랜잭션, 이전 거래는 T1이에요. 가보면 거기에는 뭘 보면 돼? 금액, 100원이구나 라는 거. 100원을 쓸 수 있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웃, 금액이 100원이에요. 그럼 금액을 다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수치인이 플러스 K예요. A가 김상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서명이 돼 있어요. 서명이 돼 있는데 누구로 서명이 돼 있어야 되냐면 이 거래는 요거의 수취인의 서명으로 돼 있어야 돼요. 요 수취인. 그러면 총장이 저한테 얼마를 준 거예요? 100원을 준 거가 돼요.
그럼 이 돈을 쓰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돈을 쓰고 싶어.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수치인이 플러스 KA면 뭐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KA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A는 B한테 100원을 또 줄 수 있어요. 100원. 이렇게. 그러면 B는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전 거래가 T2고 T2인데 A가 B한테도 100원을 주고 C한테도 100원을 줬죠. 그럼 이 두 거래가 동시에 성립이 되면 뭐가 문제가 돼? 이중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만들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규칙이 뭐였냐면은 모든 거래는 공개가 된다 그랬어요. 공개가 돼요. 그래서 이 정보들이 공개가 돼. 그러면은 요거를 받았어요. 요거가 공개가 됐어요. 그럼 얘가 유효한지 보려면 뭐부터 봐야 돼? 이전 거래를 쫓아가가지고 이 이전 거래의 금액을 봐야 돼요. A가 얼마 갖고 있어요? 100원을 갖고 있죠.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최대 얼마? 100원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 1000원이 돼 있다. 그러면 이 거래는 합법적인 거래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공개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이게 문제가 없으니까 공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얘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얘도 따라가니까 여기로 갔어요. 그러면 T1을 보니까 A는 또 얼마 쓸 수 있어요? 100원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전만 따라가면 안 되고 이전 거래가 얘랑 요 트랜잭션하고 똑같은 요 T4하고 똑같은 애들을 찾아가야 돼요. 찾아서 봐야 됩니다. 아, 100원을 이미 썼네? 그러면은 이전 거래 T2를 이용해서 100원을 썼으면은 얘는 쓸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수정할 수가 없고 공개가 될 때 이중사용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수정을 공개해가지고 이 공개된 것들이 유효한 것들만 공개가 되고 공개된 것들은 수정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중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엉뚱한 걸 못하게 되겠고. 공개를 할 때 확인하는 거야. 어디까지 데려가면서 확인해야 될까? 얘가 유효하면 공개가 됐겠죠. 그러니까 바로 전만 가면 돼. 이거에 이제 연결되면 계속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가면서 확인할 필요는 없고 뭐만 하면 돼요? 바로 전 것만 확인하면 되겠고 이중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개할 때 바로 전에 가서 100원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요 이전 거래가 T2인 또 다른 거래들이 있는지 있으면 얘는 이중사용한 거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확인이 된 것만 또 공개해. 공개가 되면 수정을 못해. 그렇게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거래를 공개한다. 거래를 공개하는데 공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수정을 못한다. 그리고 아무거나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한 것만 공개가 된다. 그게 전제예요. 유효한 것만 공개가 되고 유효하지 않은 것들은 공개되지 않는다. 공개된 것들은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이 한기코인에서 발행 문제는 아무나 발행 못하게 돼 있죠. 총장만 발행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거래 내용의 변경 문제와 이중사용 문제는 공개로 해결하는 거야. 공개로 해결하고 여기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냐면은 A가 아닌 사람은 T2를 이용해서 새로운 트랜잭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지 못해요. 요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요 돈을 이용해서 뭔가의 새로운 트랜잭션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 있는 수취인의 개인키가 있어야 돼요. 개인키가 없으면 이런 걸 못 만들어.
개인기가 있는 사람이 이런 걸 만들 수 있는데 개인기가 있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불법적으로는 못 만들어요. 유효하지 않은 트랜잭션을 만들 수 없어요. 유효하지 않은 애들 만들면은 등록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공개를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식이면 총장이 유효성을 검증한 후 서명해서 공개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중사용도 안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주 훌륭한 암호화폐가 되는 겁니다. 분할은 그럼 어떻게 하냐? 똑같은 거예요. 이전 T이고 아웃이 그럼 두 개가 돼. 분할할 때는. 70원, 30원. 70원은 누구한테 가요? B. 30원은 누구한테 가요? A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T3에 대해서 A는 얼마 쓸 수 있어요? 30원. B는 70원을 쓸 수 있습니다. 거꾸로 내가 50원짜리 두 개 있는데 100원짜리 만들고 싶어. 그럼 인이 뭐가 돼요? 두 개가 되고 아웃은 하나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할되어 있던 돈들을 하나의 돈으로 통합하는 그런 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양도, 분할, 통합, 그리고 지불은 모두 이런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된다. 비트코인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뭐예요? 중앙 집중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한기코인하고 비트코인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 어느 부분에서 나와요? 발행을 좀 특별하게 하겠죠. 그리고 공개를 해서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는 것을 뭘로 구현을 해요? 블록체인이라는 걸로 구현합니다. 블록체인.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걸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이 한기코인하고 똑같다. 뭐만 달라요? 발행과 그 공개를 못하게, 유효하지 않은 것들이 공개가 안 되고, 유효하지 않은 공개가 안 되니까 공개가 된 것들이 수정할 수 없게끔 되는 그 기술이 여기 있는 총장이 확인하는 것과 좀 다른 거죠. 총장이 전자서명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만 달라질 뿐 나머지 것들은 비트코인이나 여기서 소개한 한기코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실제 봅시다. 비트코인은 다 알죠,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를 처음 들어본 사람 없죠? 있으면 곤란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인지 뭔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고 이 사람이 그룹인지 그냥 개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2008년도에 논문이 발표돼요. 그 논문도 어떤 학술 대회에 발표된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 뽕 나타났어요. 몇몇 사람들한테 그냥 메일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게 퍼져서 그 사람들끼리 또 비트코인이라는 걸 개발했고 지금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누군지 몰라도 대단한 천재. 대단한 천재입니다. 제가 이 비트코인 관련된 강의를 이제 작년도부터 했는데 2017년도 작년 기준으로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2,45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처음부터 공부를 했는데 비트코인에서 그때는 한 100만 원 했어. 그때 사둘 거야. 지갑까지 다 만들었는데 살까 말까 하다가 무시겠지. 안 샀어요.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리고 요 강의 주면서 만들 때 기준으로 볼 땐 8,500달러. 우리나라 가격으로는 930만 원 정도 해요. 왔다 갔다는 하는데 몇 배 뛴 거야? 어마어마하죠. 1년 사이에 4배. 4배가 떴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쭉날쭉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생성된 비트코인 수는 작년도가 2010년 기수가 얼마야? 이 정도고요. 1000만, 10만, 100만? 1600만 개. 그리고 지금은 1700만 개예요. 1700만 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얼마가 발행되냐면 2만 1000개가 2100만 개가 발행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발행을 안 할 예정입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애는 기존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양도를 받을 수 있고 공식 거래소에 구입할 수 있는데 원래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런 건 생각을 못했어요. 거래소. 요 거래소가 문제예요. 원래는 이런 거래소를 생각 안 한 거야. 근데 이 거래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 거래소들이 사기꾼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거래소가 약간의 문제예요. 원래는 이렇게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그런 형태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쓰는 사용자들은 네트워크로 물려 있는데 P2P 방식의 네트워크예요. 상호 연결돼서 거래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참여자들은 비트코인의 지갑을 만들어야 되고 이 지갑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개키 쌍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쌍 중에 공개키가 이 지갑의 주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용자한테 내가 비트코인을 좀 주고 싶다. 그러면 그 사용자의 뭘 알아야 돼요? 공개키. 그 공개키라는 건 그 사람의 공개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지갑의 공개키가 돼요. 나는 지갑을 딱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될까? 아니에요. 지갑을 여러 개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그럼 각 지갑마다 뭐가 다를까요? 공개키가 다르겠죠. 누군지 모르더라도 이 주소가 소유되어 있는 코인은 대응되는 개인키 없이는 지불에 사용할 수 없고 아까도 말했듯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한테 내가 비트코인을 양도하고 싶으면은 뭘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비트코인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돼. 믿으려고 그러면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마구잡이로 하면 안 돼. 그리고 요것도 알아도 핵심은 또 뭐가 하나 있냐? 근데 개인 키를 분실했어요. 그러면 그 코인은 아무도 못 써요. 사라져요.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그냥 장난삼아 비트코인들을 인출해서 썼는데 에이 뭐야 하고 그냥 버린 사람이 있어요. 후회가 막 심하죠. 그 사람들은 복구가 안 돼. 복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개인 키가 필요해요. 공개 키는 비트코인 히스토리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공개 키는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찾아내봤자 대응된 개인 키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공개 키로부터 개인 키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출해가지고 막 지갑을 만들어서 돈을 막 거기다 모아놨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인 키를 여러분들이 잊어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 복구할 수 없습니다. 못 써요. 그래서 요즘은 그걸 노려서 거래소들이 뭐라 그래요? 개인 키들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겠대. 거래소에서 실제로 거래소와 거래하는 사람들의 개인 키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거래소가 뚫리면은 뭐가 같이 뚫려요? 개인 키가 뚫려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들이 해킹 사건이 일어서 돈이 많이 잃어버렸다. 그건 뭐예요? 보통 거래소가 뚫리는 거고, 거래소가 뚫리면은 거래소가 원래는 거래소가 갖고 있는 돈만 뚫려야 되는데 모두 뚫려요? 그 거래소와 거래했던 사용자들의 돈까지 털린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내 개인 키는 절대 신뢰기관한테도 주면 안 돼요. 나만 갖고 있어야 돼. 근데 나만 갖고 있으면 문제는 뭐예요? 내가 분실하면 나도 못 써. 내 책임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해킹 사건들은 거래소가 뭘 갖고 있었어요? 사용자들의 개인키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허접하게 보완하니까 해킹해가지고 거래하는 그 고객들의 개인키를 빼간 거고, 개인키만 있으면 뭐야? 개인키가 있으면 이제 내 돈이지 뭐. 그 사람 돈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런 트랜잭션 단위로 이루어져요. 트랜잭션 단위로. 그래서 똑같아요. 입력, 출력 있습니다. 다중출력이 똑같아요. 아까 한기코인 요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형태로 비트코인도
구성이 돼요. 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제가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기존까지는 전자화폐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실무화폐와 비슷할 것이다. 어떻게? 돈을 뭐 인출하면 내가 전자화폐면 무슨 디지털 값을 내가 내 컴퓨터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내가 지불할 때는 상대방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런 방식을 안 썼어요. 주는 게 아니야. 주지 않고 대신 뭐래요?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주고 싶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공개를 해요. 거래 기록만 유지하면 되고, 이 기록이 변경할 수 없으면은 충분한 어떤 화폐로서 금전적인 가치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낸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공개를 하는 방식을 쓴 거예요. 그래서 5천의 가치를 나타내는 비트 데이터를 앨리스 장치에서 바벨 장치로 옮긴다. 이거는 옛날 사람들이 생각이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공개하면 돼요. 근데 공개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공개된 자료를 막 사람들이 막 수정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 안 되겠죠. 나는 이상한 친구한테 100원 주려고 하는데 공개를 했어요. 근데 누가 그걸 1,000원을 바꿔버리면 안 되겠고 삭제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만 되면 돼요. 비트코인은 자신이 가지고 일정 금액을 누구에게 지급하고 싶다는 의사, 요 트랜잭션을 전자서명에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전자서명에서 공개를 하게 돼요. 전자서명에서 공개를 해요. 자, 여기 보세요. 아까 한기코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좀 가상의 내 지갑에 동전들이 들어있어요. 그럼 내가 이 동전들을 쓰고 싶으면은 상대방한테 주는 게 아니라 공개를 합니다. 나 요 동전 쓰고 싶다. 공개를 해요. 공개를 하는데 어떻게 공개를 해요? 전자서명을 해서 공개를 해요. 그러면은 요 지갑에 있는 동전을 내가 쓰고 싶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개인키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개인키가 없으면은 이걸 못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수정하고 싶으면은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수정할 수 있어요? 얘를 바꾸고 싶다. 만약 공개되어 있는 걸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지우고 새로운 애를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새로운 애를 넣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개인키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나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습니다. 전자서명에서 공개되기 때문에 그래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3자들은 뭐를 할 수 있냐 하면은 썼는데 안 쓴 것처럼 여기서 삭제하는 거는 뭔가 가능하겠지만 공개된 거를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뭐가 없으면? 개인키가 없으면. 그거 자체로 중요한 것이 돼요. 그런데 자, 이렇게 공개를 해요.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공개가 돼서 A라는 사용자가 B라는 사용자한테 100원이라는 거를 양도한 걸로 이제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럼 100원이 양도가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중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또 만들어서 A가 C한테 100원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등록이 될 수가 없어요. 얘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얘는 등록이 안 돼요. 등록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용자도 등록을 못 해요. 그러면 이 사용자가 A씨를 등록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얘를 지우면은 등록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한번 지불해서 공개를 했어요. B한테 주는 걸로 A가 공개가 돼서 100원을 주고 뭐 초코파이를 하나 얻어 먹었다 칩시다. 그럼 초코파이 이미 먹었죠. 그러면은 내가 또 이중 사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공개된 거를 지울 수 있으면은 또 요거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A가 C한테 하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C한테 100원짜리 아이스크림 얻어 먹을 수 있어요. 지울 수 있으면. 근데 지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개인키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중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공개했던 것을 지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못 지우는 거예요. 블록체인은 append only. 추가만 할 수 있지 지울 수도 없어요. 내용을 수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요 한 번 기록된 거래는 변경할 수 없어야 된다. 삭제도 안 되고 수정도 안 돼요. 수정도 삭제. 수정 자체는 뭐가 필요해? 실제로는 개인키가 필요하지. 덮어 씌워야 되는 거죠. 이거 자또 안 돼. 삭제도 안 돼요. 요것을 못하게끔만 만들 수만 있으면은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기본적인 개념은 내가 어떤 사용자한테 얼마의 금액을 지불하고 싶다고 하는 그 지불 의사를 전자 서명에서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개를 아무나 할 수 없어야 되겠고, 공개된 것은 어떻게 수정도 안 되고 삭제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아주 훌륭한 암호화폐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그래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 수정을 못하게 하는 것들을 누가 신뢰기관에 의존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까 한기코인처럼 총장이랑 신뢰기관 하나 딱 둬서 그 사람한테 모든 권한을 줘서 그 사람이 다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분산적으로 P2P로 누구든지 다 권한들을 가져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안 되네. 그래서 블록체인 요 수정과 삭제를 못하게 한 것을 분산적으로 해결한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고요. 그 블록체인 기술은 오늘은 설명 못하고 언제? 수요일날 설명을 드릴게요. 수요일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